안녕하십니까. 이리온 리서치입니다. 아니, 우영 연구원이 그 옛날에는 내가 무슨 말하면 이렇게 막 그 전무님 뭐 이렇게 하고 그렇죠 그랬는데 요즘 뭐 말만 하면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네. 의견이 아주 우리가 의견은 틀릴 수 있어요. 네. 틀릴 수 있는데 고민한 것을 논리로 제공하고 물러서면 필요가 없고 네. 나랑 정말 오래 한 친구가 그 신중호 팀장이랑 최강혁 있잖아요. 성격이 그렇죠 다들. 네. 옆에서 저도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내 말을 도대체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인터뷰 좀 했어 이번에 봤잖아요. 우리 네네. 내가 얘가 좀 마음에 드는데 왜요? 다 따지고 들어가지고 알았다야. 그래서 그럽시다. 근데 내가 오늘 기분 좋은 거는 어제 그거는 좀 그랬죠. 강하나 연구원 자료가 내가 원하는 자료 나오기 해줘가지고. 네. 그러니까 막 다르게 바이올 좀 써주길 바랬는데 네. 아직 굉장히 하얀 도화지기 때문에 어쩌면 그렇게 해줘서 내가 되게 고마웠고 네. 우영 연구원도 내가 물론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네. 요새 뭔가 매크로 자료들이 너무 그냥 스토리텔링으로 가는데 나름 열심히 그리고 제일 고마운 거는 내가 여러 군데 들어요. 연준 회의 끝나고 나면 그 Q&A까지 다 요약해서 줬다는 거. 근데 이번에는 요약을 안 해줬더라고. 네, Q&A는 잘 요약을. 그래도 뭐 이거 다 전문도 실어주고 옛날에 그랬었는데 뭔가 초심을 잃어가나 혜영이가 농담이고. 진실 게임. 이게 진실이 뭔가를 나한테 물어보는 것 같은데. 그래요. 우리 영화정말 정말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들어봅시다. 네, 제목 진실 게임이고요.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었냐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내년 되면은 이게 정말 일시적인 인플레였을지 아니면은 정말 조금 오래 될 수 있는 연준의 정책까지 바꿀 수 있는 물가인지. 방송을 떠나서 네. 이것부터 결론합시다. 도대체 투자전략팀에서 왜 이렇게 의견이 다른 거야? 아니 쌈질 좀 그만하고. 나는 내년에 이렇게 인플레가 심할 것 같지는 않거든 나는. 저 역시도 그러니까 인플레의 방향성은 아니지만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렇게 모델링을 해서 또 숫자로 넣어서 보시니까. 어떻게 모델로 그걸 다 하냐? 나한테 팍팍 따지는데 계속 내가 지금. 그러니까 전망을 하는데 근데 근거는 있어야 되니까요. 근데 뭐 그런 우리 입장은 내년 인플레가 심하진 않다잖아 우리는. 하반기 가면 생각보다 빨리 안정화될 수 있다라는 게 경제에 관련돼서 경기가 생각보다 좋지도 않을 수 있다는 얘기도 되는 거죠. 그게. 글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를 완전 나쁘게 보고 있는 건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저희 그 하우스 매크로 뷰에 따르면 그러니까 그냥 저냥 별 잡음 없이 경제는 그냥 그렇게 흘러갈 것 같고 물가 역시도 이제 올해 그리고 작년에 따른 코로나 영향 때문에 조금 변동성이 컸던 구간들이 내년에는 조금 안정화되는 구간이지 않겠냐. 특히 하반기 연말쯤에는 물가가 생각보다 빠르게 안정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 저희 매크로 뷰이고요. 저는 이제 조금 그러한 뷰에 동의를 하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반기 물가가 만약에 공급망 때문인지 아니면 수요가 올라와서인지 아무튼 뭔가 어떤 요인 때문에 물가가 생각보다 높다라고 한다면은 연준에서 대응을 그래도 나서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 거고 왜냐하면 높은 물가가 보이는데도 이제 하반기에 안정화될 거야라고 말을 하면서 그걸 근거로 계속 정책에 대한 얘기를 안 해줄 순 없지 않겠냐라 보고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제가 좀 주목하고자 했던 거는 저는 일단은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던 그 방향성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가가 둔화된다는 데 동의를 하지만 생각보다 이 상반기 물가 수준이 조금 견조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연준의 정책 전환이 올 수 있다라는 걸 크게 가정을 하고 전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왜 높을 수 있는지를 조금 더 주목해서 썼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페이지부터 보시면은 파트 1이고 개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리하게 통화 정책이 어떤 방향성을 가질까라고 고민을 하신다면은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다 같이 완화 정책으로 커플링이 보였다. 근데 2021년도에는 백신 접종이라든지 경제 회복 속도에 따라서 국가들마다 중앙은행들이 다르게 정책을 펴면서 디커플링이 나타났는데 2022년도는 다시 한번 커플링이 나타날 거다. 어떤 방향으로? 긴축으로. 요 얘기거든요. 그래서 5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기준금리 인상하고 있는 국가들 보실 수 있을 텐데 제가 이 차트는 이제 전망하는 그 자료마다 꼭 넣는 차트긴 해요.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계속해서 넣어드리는 차트이긴 한데 이제 작년에 나왔던 자료랑 비교해 보시면은
확실히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하는 국가들이 많이 생겼다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포함이 되고 있는 거고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머징들이 조금 더 빠르게 긴축을 돌아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가 요 그림에서 이제 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내년을 바라봤을 때 일부에서는 이제 최진현 연구위랑 얘기 좀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네. 중국이 좀 완화적으로 갈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근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저희 그 최종영과 얘기해봤을 때, 그러니까 미국 연준이 만약에 긴축으로 돌아선다라고 그러니까 긴축이 아니죠. 기준금리 인상을 하든지 뭔가 빠르게 그런 방향으로 돌아선다라고 했을 때, 이런 거를 그러니까 상쇄할 수 있는 약간 그런 뭐랄까요, 그런 충격을 그러니까 상쇄할 수 있는 정도일 것이지 뭔가 되게 강력할 것 같지는 않다. 그 강도가 그렇게 보고 있는 그쵸. 거거든요. 제가 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일부에서는 내년에 시장에 대해서 이제 여러 증권사 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미국이 저래도 중국이 이징 해주지 않겠는데 그 규모가 그렇게 시장이 그러니까 완전 환호할 만큼의 규모는 그쵸. 아닐 거다라 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과거에 당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당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강력하게 뭔가 굳이 희생할 생각이 네, 없는 그거 거죠.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뭐 중국뿐만 아니고 다른 이머징 국가들 있잖아요. 터키, 브라질은 특히나 요즘에 금리를 되게 빨리 올리고 있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6페이지 보시면은 이머징,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은, 그러니까 이머징 국가들에서 물가가 되게 빨리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목표 물가 수준이 뭐 3% 후반, 5%, 뭐 6% 이런 식으로 조금 선진국들 대비해서는 목표 수준 자체가 좀 높긴 한데, 실제로 나오고 있는 물가 자체가 거의 뭐 2배, 3배 이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국가들은 뭐 연준의 정책 상관없이 긴축을 펼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이제 뭐 이머징은 이런 식으로 해서 물가에 대응해서 이미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제 뭐 선진국들 같은 경우도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번 발표했던 말씀드렸지만, 노르웨이라든지 뉴질랜드 이런 중앙은행들도 이제는 뭐 완전한 이머징이 아니라 조금 선진 국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중앙은행들도 경제 회복 또는 물가의 상승, 그다음에 뭐 우려 이런 것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내년에도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라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7페이지 보시면은 IMF 보고서를 넣어드렸는데. 뭐 경제 전망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물가에 대한 좀 포커스를 두고 자료를 썼기 때문에 물가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이제 IMF 걸 말씀드리자면은 대부분의 물가 전망치를 이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뭐 월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올해 내년 물가 상승률이 높였고 선진국뿐만 아니라 이머징 국가들까지도 다 이제 물가 전망치를 높였습니다. 일단은 뭐 선진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뭐 올해 가을에 뭐 고점을 찍고 조금씩은 완화될 거다라 보고 있긴 하지만 이머징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도 높은 상승률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고물가에 대응해서 중앙은행들도 정책을 좀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제언을 한 리포트였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라 보고 있는 거고, 이후에도 이제 뭐 주택 가격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급 부족에 대한 문제들, 그러니까 쇼티지에 대한 문제들이겠죠. 그다음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신흥국 식료품 물가 상승 이런 것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조금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물가는 이제 높을 거다라 보고 있는 거고, 8페이지 보시면은 통화 정책이 과연 이제 근원 물가라든지 뭐 기대 인플레 이런 것들 좀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라는 또 그러한 연구인데 IMF에서 발표한. 보시면은 일단은 그 연준이든 뭐든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 긴축적으로 발표가 됐을 때, 그러니까 이거 왼쪽 차트는 분기 그 시계고 오른쪽은 그 일수 데이즈인데, 왼쪽 거 보시면은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통화 정책을 뭐 금리를 인상한다든지 했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뭐 물가가 근원 물가가 꺾이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시간을 두고 당연히 통화 정책이 적용이 돼서 흘러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일 수 있지만, 내년을 바라봤을 때 물가가 뭐 높아서 대응을 나섰다고 하더라도 물가 상승률이 생각보다 근원 물가 상승률이 생각보다 빨리 안 빠질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결국 근원 물가 상승률이 중요하지 않아? 네, 맞습니다. 근원 물가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일부에서는 이제 근원 물가는 상당히 안정화될 거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일단은 왜 그런 거야, 그거는? 글쎄요. 그 요인들 여러 개 있겠지만 일단 저는 사실상 뭐 저희 하우스도 그렇고, 그러니까 오히려 내년에는 헤드라인보다 근원이 계속 조금 더 상승률이 이어나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우리는 입장이 거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말하는 것들이 있길래 내가 그럼 일단은 근원에 포함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근원에 그러니까 헤드라인은 포함되지만 근원에 포함되지 않는 애들
생각하시면은 보통 에너지 식료품이니까 헤드라인은 빨리 안정될 거다라는데 뭐 다들 동의하시는 것 같고 근원이 안정이 되려면은 글쎄요, 그 에너지랑 식품 빼고 나머지 상품들이 뭐 안정이 되거나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에너지 식품 빼면 별거 없다는 거지. 근데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주거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될 거고. 이제 이 문제 갖고서도 아니 뭐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서 얘기하다 보면 이 부분 갖고 약간 그러니까 근원이 문제가 없으면 연준도 이렇게 긴축적으로 가지는 게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다. 근데 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헤드라인보다 근원 전망치가 높아요. 그 연준 역시도. 근데 이제 12월 FOMC 회의에서 물가 전망치도 같이 발표가 될 텐데 이러한 전망치가 뭐 유지가 될지 또는 헤드라인과 코어 CPI 간의 격차가 조금 더 벌어질지를 보시면은 조금 더 물가에 대한 방향성을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쉽지 않을까라 보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그림은 통화정책 발표를 이제 했을 때 기대 인플레이션인 건데, 그러니까 이거 역시도 그러니까 통화정책이 바로 이제 발표가 됐을 때 뭐 긴축이든 완화든 됐을 때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단기적으로 영향을 주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이제 차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에 뭐 글로벌리하게 통화정책이 그러니까 긴축적인 통화정책이 나올 텐데 요 정책이 나온다고 해서 바로 물가가 안정되는 모습을 사실 보기는 쉽지 않겠다라 보고 있는 거고, 당연히 뭐 정책에 대한 적용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조금 물가의 안정화가 나타나지 않겠냐라 보고 있는 겁니다. 9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중앙은행마다 설정하고 있는 목표인데 9페이지 보시면 당연히 이제 정책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시점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우리나라는 뭐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뭐 금융 안정 뭐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이미 기준금리 올리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미국 연준 같은 경우는 고용 안정, 물가 안정이 두 가지, 금융 안정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고용이 안정이 안 됐다라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아직은 좀 없는 거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기준금리 또는 뭐 정책을 펼 때에 있어서 중앙은행마다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시점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래도 이제 글로벌리하게 흐름을 바라봤을 때 대부분 이제 방향성 자체는 조금 동일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조금 있다라 보시면 내년에는 긴축으로 가지 않겠냐라 보고 있는 거고요. 파트 1에서는 이러한 내용과 그다음에 뭐 주요 은행들 ECB, 미국, FOMC, 페드, 그다음에 한국은행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정리해놨는데요. 요거는 제가 이제 자료 이제 엣지로 낼 때마다 넣어놓은 자료들이라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ECB는 아직 완화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12페이지 보시면은 물가 상승률은 조금 가파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ECB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PEPP를 이제 빠르게 언제 종료하느냐, 또 그리고 PEPP가 끝나고 나서 13페이지 보시면은 그 이후에는 어떤 정책이 나올 것인가라는 생각들일 것 같아요. PEPP가 종료가 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APP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산 어셋 퍼체스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연준보다는 펼쳐 나가는 방향성이 맞을 것 같고요. 근데 APP라든지 또 다른 정책들을 통해서 ECB가 어떻게 정책을 바꿀 것인지는 이제 12월 FOMC에서 조금 그 방향성을 조금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질문하고 싶은 게 네. 라가르도 이후에 이제 굉장히 우리가 연준에서도 아유 22가 저렇게 완화적인데 연준이 강하게 나갈까 뭐 이런 기대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냥 우연 연구는 그래도 누구보다 통화 정책을 많이 요새 그래도 한 2년간 파헤쳐 왔으니까. 네. 22 성향이 이런 거야 지금? 22는 제가 그래도 말씀드렸는 것 같은데 22 특성상 정책이 빨리빨리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합의체잖아요. 국가들의 합의체고 19개 국가인가 유로화를 쓰는 19개 국가가 하나로 이제 그 정책이 모든 국가에 19개 국가에 적용이 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빠르게 정책이 바뀌기는 어렵고요. 그다음에 뭐 기준금리든 뭐든 이제 뭐 미국 연준에서 뭐 이렇게 정책을 바꾸고 한국에서 이렇게 하고 글로벌하게 어떠한 흐름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ECB는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되게 움직임이 빠르진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성향 자체가 조금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되게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거는 내가 어느 정도 나도 전에부터 우연 연구를 얘기해줘서 이해하고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독일의 메르켈이 물러나고 네. 3인당이 집권을 하면 네. 일부에서는 좀 더 재정을 더 넓게 유지할 거라 보고 네. 이런 정책도 굉장히 좀 돈을 많이 푸는 정책을 취할 것이다. 뭐 이런 말도 있던데 그 일리 있는 근데 얘기. 이거 마이너스 금리가 비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저는 그러니까 뭐 일본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마이너스에 들어서는 순간 이게 뭔가 뭐랄까요 더
뭐라 그랬죠? 늪에 빠진 것처럼 못 나오는 느낌인 것 같아요. 일본이 그렇게 됐잖아요. 네. 일본 금융사, 일본어 잘하니까. 네. 일본 한번 갔다 와서 책 좀 사갖고 와서 봐. 왜냐면 우리가 네. 시사점이 많아요. 근데 나도 그래서 하여튼 20일은 항상 느리게 하는 것도 알겠는데 하여튼 더 완화적인 이유가 여러 배경이 있는 거군요. 꼭 통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리 정책을 바꾼다 하더라도 지금 수준에서 뭔가 한 발짝 나가가도 사실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PPP 그 이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12월 회의에서 조금 힌트를 줄 것 같고요. 14페이지부터는 FOMC 얘기인데 요거는 이제 9월 FOMC와 그 다음 보시면 이제 11월 FOMC 업데이트 해드린 거예요. 뭐 지난번에 자료 발표해줬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면 될 것 같고 16페이지 보시면은 뭐 2014년과는 다른 테이퍼링일 거다라고 요거는 말씀을 약간 드렸고 설명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너무 2014년 얘기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많이 다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제 영상을 많이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조금 간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14년도에는 이제 매월이 아니라 이제 매 회의마다 결정을 했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결정을 이제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은 2014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동안 했었고 실제로 결정한 회의는 이제 10개월보다, 그러니까 10번보다는 더 적은 횟수인 거잖아요. 근데 요번에는 이제 매달 회의에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매 회의가 아니라 매달 기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성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회의가 없더라도 그냥 그 달에는 이제 얼마를 축소하겠다라는 것이 이미 좀 그 전 회의에서 결정이 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속도가 빠를 수 있다라는 점을 시사를 해따라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14년에는 기준금리 인상, 그러니까 테이퍼링이 10월에 끝났잖아요. 14년 10월에 끝났고 기준금리 인상은 15년 12월에 처음 했는데 그 사이에 텀이 되게 길었던 반면에 그러니까 이번에는 테이퍼링도 빨리 끝날 거고 그 다음에 기준금리 인상까지의 텀도 조금 더 빨라지지 않겠냐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일단은 매월 이제 축소되는 것이 다른 거고 그다음에 규모 역시도 그 당시 14년 당시에는 매월 동일하게 100억 달러씩 축소했던 반면에 마지막 달만 좀 달랐는데 이제 이번에는 점진적으로 늘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기본적인 이제 베이스 시나리오로는 점진적으로 이 매입 축소 규모를 늘려나가겠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기존 시점이 한 6월달 종료인데 저는 조금 더 앞당겨서 끝낼 수도 있다라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좀 다른 부분이 매월 축소되는 거, 그다음에 규모가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는 점, 요 두 가지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은 과거와 비교를 했고요. 이거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페이지 보시면 내년에 연준에서 조금 변화가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해보면 네. 오늘 녹음하는 시점에 있어서 네. 좀 아침에 얘기가 많이 됐는데 브레이드너가 된다는 말도 있는데 그건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아직 확률이 낮더라고요. 아직은 조금 완전히 좀 기울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민주당이 여성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럴 의견이 뭐 많은데 네. 오케이. 근데 그거보다 다른 변화들이 좀 있을 것 같죠? 얘기 좀 해줄래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요 이사들 명단을 보시면은 일단은 내년 1월에 클라리다가 임기가 종료가 되고 랜달 콜스는 11월 8일에 사임하겠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연준 부의장으로서의 그 임기는 끝났는데 이사로서의 임기는 32년도까지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그냥 그만두겠다라고 밝힌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공석이 이미 아직 있는 상태라서 그러니까 원래는 7명의 이사가 있는 것이 보통 통상적인 숫자인데 지금 6명이 있는 상태고 여기서 클라리다 이제 임기 끝났고 랜달 콜스도 이제 없고 하니까 파웰 의장도 내년 2월까지 임기이기 때문에 파웰 의장 자리, 그다음에 클라리다가 있었던 부의장, 랜달 콜스가 있었던 부의장, 그다음에 지금 공석인 자리 4개 해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이사의 명수는 4명인 거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또 보시면은 총재들인데, 그러니까 지난번 언젠가요? 9월인가요? 8월인가요? 그때 연준 위원들 중에서 이제 증권 거래를 해가지고 맞아 문제는 사람들 그만둔 분명이 두 명 있습니다. 첫 번째 보스턴 연은에 저기 몽고메리라는 사람이 이제 보스턴 뭐랄까요 연은의 부총재였는데 이분이 이제는 여기 연준 위원으로 참가를 하고 있고요. 달라스 연은에서도 로버트 카플란이라고 해서 되게 호기시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위원이 이제 나가고 여기 메디스 블랙이라는 여성분이 이제
달라스 연은의 좀 부총재였던 분이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위원회 변화가 있었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사들 쪽에서 조금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 보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사들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이 사실 그 라일 브레너드 빼고 다 트럼프가 지명을 한 그래요? 사람이에요. 네. 라일 브레이너드만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트럼프 정부 때 지명을 한 사람들이라서 조금 이제 뭐 임기도 그렇고 그 타이밍도 그렇고 조금 이제 대대적으로 이사 쪽에서 변화가 조금은 있을 수 있다라 보고 있는 거고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금융 규제 이쪽 측면의 중요성을 조금 강조하는 또 성향이기 때문에 조금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사람들을 지명하지 않을까라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저희의 썰 중에 하나인데 클라이다가 물러나면 클라이다가 맡고 있는 게 그건가요? 그 사람 부의장이고 여기 랜달 콜스라는 사람이 콜스가 맡고 있는 게 규제위원장이 금융감독 거죠. 네, 그래서 트럼프 정부 들어서서 이제 금융기관에 대해서 규제나 이런 걸 감독하러 나가는 일이 없었대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좀 이렇게 암묵적으로 해준 것 궁금한 같은데. 게 사실 브레이드너가 부의장이나 뭐 이렇게 되면서 그 연준 금융감독 부의장 있잖아요. 네. 컬스 네. 그 사람이 물러난 자리로 가게 되면 네, 민주당은 워런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규제 강화론자들이잖아요. 네. 크게 자꾸만 뭐 어떤 분이 브레이드너가 되면 더비샤이가 좋다고 하는데 네. 규제 강화되면 그렇게 좀 그런 거 아닌가? 그죠. 그러니까 기존에 안 했던 뭔가 규제들이나 감독 그 시찰하러 나가는 이런 이제 업무들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금융기관 쪽에서는 좀 더 타이트해지는 측면이 있을 거고. 방만한 어떤 레버리지 투자 같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걸로 하는데 워런이나 이런 사람들이. 네네. 그래서 나는 의장이 바뀔 것 같지는 않고 네. 이 사람이 하여튼 오면서 규제 강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는데. 네, 그러니까 며칠 전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제롬 파월이랑 그 의장이랑 그 라이 브레이너드 이사를 불러서 면담했다고 이제 저도 기사를 봐가지고 그래도 제롬 파월 놔두고 이제 브레이너드를 이제 감독하는 부의장으로 넣던지 해서 큰 틀, 그러니까 크게 이제 헤드는 놔두지만 그 밑에적인 조금 변화를 그렇죠. 가져갈 수 규제 있겠다라 강화. 보고 있는 또 거고. 파월도 잘하는 것 같은데 뭐 민주당에 맞춰서 잘. 네, 그래서 뭐 근데 한 명이 뭐 성향이 뭐 도비시하다고 해서 뭐 연준 전체 뭐 의견이 그렇게 가는 것도 아닐 거고. 그다음에 제가 여기 밑에 조그맣게 가로로 쳐드린 게 성향들 최근에 언급들을 바탕으로 제가 생각했던 성향들을 적어놓은 건데. 음영 표시 여기. 짙은 파랑이냐. 이런 거는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제 밑에 이제 괄호에 써 있는 것이 이제 이 성향 호키시한지 뭐 좀 중립적인데 조금 매파적인지 이러한 걸 써놨는데요. 내년에 투표권을 가지는 분들이 이제 회색 음영 표시들인데 보시면은 대부분 이제 조금 호키시한 분들이 조금 성향이 이제 좀 자리할 거고. 그다음에 뭐 브레이너드 역시도 조금은 도비시한 성향이 있긴 하지만 만약에 이 사람이 뭐 감독 부의장으로 가게 되면은 뭐 금융기관 쪽의 감독을 조금 더 엄격하게 하게 된다면은 사실 성향 자체는 연준이 도비시하다라고 평가는 못할 것 같거든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뭐 네. 어떤 분이 뭐 브레이드너가 되면 유태인이고 뭐 어차피 민주당 계열이니까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당장 규제 강화가 민주당이 주된 입장이어서 네. 이게 그거 하러 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 네,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연준도 사실 뭐 성향 자체가 그렇게 방향성은 뭐 도비시하게 갈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20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좀 달라질 수 있는 건 물가 전망에 대한 연준의 변화가 뭐 확인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20페이지거든요. 하나 좀 넘겨주겠어요? 보시면은 뭐 PC 헤드라인 코어 이제 적어드렸고 그다음에 뭐 항목별 물가 상승률을 이렇게 적어드렸는데 보시면은 뭐 9월달 기준으로 헤드라인이 4.4, 코어가 3.6%입니다. 일단은 연준에서 바라보는 물가가 사실상 PC를 많이 보고 이제 움직이고, 그다음에 보통은 이제 좀 헤드라인은 좀 변동성이 큰 애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코어를 조금 더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코어 자체도 3.6%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물론 뭐 다음 달, 다다음 달 해서 이게 방향이 아래로 갈 수 있을 확률도 있지만 사실 저는 옆으로 조금은 이제 1분기까지는 옆으로 조금 횡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도 조금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물가 상승률 위에 오른쪽 그 상단에 보시면은 내구재, 비내구재 서비스 보시면 지금 내구재가 조금 물가를 끌어올리는데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상승률 높아진 건 맞지만 그 레벨 자체로는
내구재 자체가 제일 조금 우월하게, 제일 가장 크게, 우세하게 물가 상승을 견인을 했다라 보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사실 요거는 뭐 쇼티지 문제들이 해결되면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서비스 측면에서는 이제 뭐 코로나19 이후부터는 서비스가 조금은 올라오면서 회복되면서 물가를 조금 지지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물가에 대한 전망이 이제 스탠스가 조금은 연준 역시도 변해가는 모습들이 내년 나타나지 않을까라 보고 있는 거고 21페이지 보시면 21, 22페이지, 23페이지까지가 조금 뭐 보시기 좀 어렵긴 하지만 너무 빡빡해가지고 보시면은 사실 제가 파랑 색깔 그 좀 보여줄 표시해 놓은 멘트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표에 보시면 파월 의장이 처음에는 2월 달에는 그러니까 물가 목표를 달성하는데 3년 이상 걸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점점 말을 바꿔가는 게 확인이 됐고 사실상 뭐 높은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예상보다 계속 오래되고 있다. 병목 현상이 예상보다 오래되고 있다. 영향이 크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사실 이 예상이라는 것도 이제 사람이 하는 거긴 한데, 그러니까 연준도 물론 훌륭한 분들이지만 그 전망이 항상 맞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실 또 예상보다 다르게 물가가 빨리 안 떨어진다라는 식으로 만약에 전망이 바뀐다면은 역시 연준 역시도 정책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멘트도 이렇게 바뀌었으니까요. 22페이지 보시면 연준 위원들도 그러니까 물가에 대해서 발언들을 많이 하는데 높은 상승률이 지속될 가능성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일부 사람들은 이제 완화될 거다, 물가 내년에 안정될 거다라 보고 있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이제 그 좀 매파적으로 좀 구분되는 요즘 사람들은 그렇지 않게 발언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제 오늘 그러니까 제가 이게 10월 말까지인데 왜냐면은 11월 초에는 블랙아웃 기간이어가지고 발언이 없었습니다. 근데 또 요즘 들어도 많이 발언을 하고 있는데. 맞아요. 네. 그래서 어제 제임스 블라드는 내년에 기준금리 인상 2번이나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테이퍼링 끝나면은 자산 매입, 그러니까 자산 규모 있잖아요. 연준 자산을 조금 소폭 줄여나가는 방향도, 축소하는 방향도 생각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호키시하게 보는 사람은 되게 호키시하게 보고 있고. 발언은 진짜 무서운 발언. 그건 진짜 긴축이거든요. 진짜 긴축이거든요. 그 무서운 발언을 했는데 네. 별로 기사가 안 됐더라고. 그냥 두 번 금리 인상 얘기보다 나는 오히려 그게 자산을 팔겠다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조금 더 파워풀한 긴축인 무서운 말을 했는데 인상보다. 별로 워낙에 계속 매파적으로 얘기했다 보니까 그래 이런 느낌이었고 이제 근데 뭐 메리 데일리 총재도 오늘 말을 한 거는 이제 뭐 2022년도에 완화가 될 거지만 물가가 그다음에 금리 인상 자체가 사실 불필요한 경제 고통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또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또 위원들 간에 이견이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뭐 회의를 거듭할수록 또 의견이 또 하나로 또 합치될 거다라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거고 실제로 내년 초에도 만약에 물가가 빨리 안 잡히거나 또는 그 뭔가 생각지 못한 이슈 때문에 물가가 지지가 된다면은 연준 역시도 좀 의견들을, 전망들을 좀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느끼지 않을까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23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조금 정리를 일목요연하게 해드렸어요. 23페이지 보시면은 그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위원들이 언제 시점으로 좀 얘기하고 있는지 또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언제 종료하는 게 적절할 건지를 이제 언급을 토대로 정리를 해드린 건데 대부분은 뭐 중반에 대한 얘기가 조금은 중론이긴 합니다. 2022년 중반 6월 이 정도가 연준의 베이스 시나리오 상의 그 종료 시점이긴 하지만 조금 매파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내년 1분기 상반기까지도 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조금은 이제 그 축소하는 규모를 늘려나간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사실 뭐 2분기에는 그러니까 2분기 초 이 정도에는 좀 끝날 수 있지 않을까라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의견들은 대부분 이제 뭐 하나, 둘, 셋, 넷, 한 5명 정도, 6명 정도가 내년에 기준금리 인상해야 된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면서 시점을 얘기했던 부분들도 있고요. 그 외에 조금 도비시한 분들은 뭐 내년은 금리 인상 없고 내후년 또 내내후년 2024년에 기준금리 인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도비시한 분들은 진짜 도비시하고 매파적인 사람은 조금 매파적이고 약간 이런 식으로 갈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정책이 바뀔 수는 없죠 아직은. 그러니까 조금은 테이퍼링을 하면서 회의를 할 텐데 회의에서의 어떤 발언들이 있었는지를 조금 이제 트래킹하면서 어떤 것이 조금 더 우세한 의견인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 정책의 변화로서는 지금은 사실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당분간은. 그래서 다음 자료에서는 항상 제가 또 뭐 의사록도
봐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은 어떠한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 말씀드릴 테니까 좀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4페이지 보시면 한국은행 얘기입니다. 한국은행은 이제 조금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11월 금리 인상 이미 조금 다들 예상하고 있고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데 요즘에 금리가 엄청 빠지더라고요.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한 수준이긴 하지만 여전히 그 당시에는 이제 뭐 2번 인상을 반영했던 수준이라면은 지금은 조금씩은 빠지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미국도 3년물 금리가 안정되면서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뭐 말씀드렸지만 정책 당국의 그러니까 뭐 그죠? 국채 당국의 개입도 있긴 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조금 뭐랄까요? 너무 과도하게 매도 심리가 강했던 부분들이 조금은 안정화된 것 같고 한국은행 구두 개입이 의미가 있었죠. 그리고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뭐 되게 우리나라 뭐 환율이든 금리든 이러한 발언성 개입이 있으면 당분간은 조금 이러한 안정화가 나타나긴 오래간만에 구두 하니까요. 개입한 거니까 아주 오래간만에. 네, 그렇긴 한데 이제 뭐 사실 방향성 자체는 금리 인상을 11월에 할 거고 사람들은 내년 상반기 1분기에도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러한 추세를 꺾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구조성 발언들이 안정화 측면에서 단기적인 슈팅을 조금 막아줄 수는 있겠지만 추세 자체는 상승하는 추세로 가지 않겠냐. 단기 금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왜냐면 지금 내가 콩콜 하나 해야 돼가지고 우리 1부하고 2부 좀만 있다가 10분만 콩콜하면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콩콜 하고서 네. 아유 정신없네. 이거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길어져. 일부 마무리로 이거 금리 방향성 26페이지 보시면은 그러니까 내년에 금리를 전망할 때 좀 중요한 요인들이 뭘까라 본 거고 뭐 채권 수급, 통화 정책, 물가 수준, 경기 판단 적어놨으니까 좀 천천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8페이지부터 미국 채권 시장 전망이니까 이거 2부에서 하시면 네, 10분만 잠깐만 네, 기다려주시면 알겠습니다. 아니면 커피 한 잔 먹고 오면 그 사이에 네. 빨리 콩콜 끝낼게요. 내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1부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함께 고민하시죠.